자, 지금이 1시 25분입니다. 아마도 2시 20분 정도는 끝날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이제 책 몇 페이지냐면, 아니요, 자료 13쪽 갑니다. 그러면 MBS 나왔습니다. MBS 나오면 MPTS는 G2XX, 요 MPTS는 G2XX입니다. 그러면 조기상한 위험, 그다음에 원리금 수취권, 채무 불이행 위험 등 전부 다 투자자가 부담한다. XX는 콜방 안 된다. 초과담보도 없다. MPTS는 저는 투자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니까 수익률이 높다. MBB는 발행자가 주택시장 채권 집합물도 가지고 원리금 수취권도 발행자가 갖고 조기상한 위험도 발행자가 부담하고 MBB는 전부 다 발행자, 초과담보가 있고 콜방어도 가능하다. 이 말이 옳은 말인가 봐봐요. MBB는 콜방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 그러면 콜방어를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콜방어? 다른 말로 네가 해라. 조기상한에 대한 방어야. 조기상한에 대한 방어. 조기상한에 대한 방어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MBB는 콜방어 가능하다. 콜방어가 가능하다. O입니까? X입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이건 MBB는 조기상한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 OX. 콜방어가 조기상하니까 조기상한에 대한 방어 가능하다. O죠, O. 자, 이제 3번. 그럼 MBB의 투자자는 그렇습니다. MBB의 투자자는 콜방어, 조기상한 방어죠? 이 콜방어가 조기상한 방어니까 콜방어 가능하다. OX. O입니다. X 하면 안 돼. 제가 이걸 왜 주냐면 그동안 요 MBB가 나오면 무조건 발행자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투자자가 아니라 발행자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서 MBB 투자자는 콜방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기서 투자자가 쟁점이 아니라 콜방어 가능, 불가능이 쟁점이야. 콜방어는 투자자가 하는 거야. 투자자. 그가 MPTS든 MBB든 MPTB든 CMO든 콜방어는 누가 하는 거다? 투자자가 한다고. 투자자. 그러면 요 MBB든 전부 다 발행자가 나와야 되니까 투자자가 나오면 틀리다. 그러면 안 된다고. 요 MBB에서 발행자는 원리금 수취권, 조기상한, 채무불이행 위험, 그다음에 저당 집합물의 소유권, 이걸 발행자가 갖는 거지. 콜방어는 무조건 투자자가 하는 거라고. 투자자가. 의미하셨죠? 이 질문을 주면 어떤 분들은 이런다니까요. 이거 틀렸다고 해버린다. 틀렸다고. 그럼 왜 틀렸다고 하냐 물어봤더니 MBB 나왔는데 투자자 나왔잖아요. 그러면 틀린 말 아닌가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MBB든 뭐든 간에 투자자가 콜방어는 거. 투자자가. 그럼 여기서는 투자자가 쟁점이 아니라 MBB는 콜방어 되냐 안 되냐가 쟁점이야. 콜방어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자, 3번 MBB는 채권형으로 초과담보를 제공한 것이 일반적이다. 맞습니까? 초과담보 제공한 게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요 초과담보를 제공한 일반적인데 요 MPT에서는 초과담보 없고 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요.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야. MBB는 저주택저당 대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O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MBS가 발행되는 구조를 보면 먼저 차입자가 나와. 차입자. 그 다음에 은행이 나오죠. 금융기관. 그럼 내가 은행에서 돈을 10억을 빌렸어요. 10억을. 대출 받고 대신에 뭐가 설정돼요? 주택, 저당, 채권이 설정돼요. 채권. 그러면 여기 대출액이 10억이다. 그럼 나는 매월 은행에게 원리금을 갚아요. 그럼 이제 원리금을 이렇게 갚는다고. 이렇게. 원리금을 상환한단 말이에요. 원리금. 그럼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 원금은 은행 돈이고 제가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럼 은행이 이 주택장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제가 내는 원리금은 계속 은행목이야. 근데 은행이 이걸
발행자에게 팔아. 발행자에게 주택시장채권을 판다고. 그러면 내가 내는 원리금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발행자로 가야 된다고. 의미하셨죠? 응? 자, 그러면 발행자가 이 주택시장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는 계속 원리금을 내는데 은행이 먹는 게 아니라 발행자가 먹어야지. 왜? 은행이 팔았으니까. 그죠? 근데 은행이, 아니, 발행자가 요걸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MPTS를 MPTS를 이제 발행했다고. 그럼 MPTS는 모든 게 투자자가 책임지는 거야.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도 부담하고,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도 가지고 모든 게 투자자가 부담한다고? 그러면 내가 안 갚아. 이거 갚아야 되는데 안 갚은다고. 그게 채무불이행위임이야. 그러면 내가 은행에 안 갚으면 은행은 발행자한테 못 주는 거야. 은행은. 근데 은행이 이제 줬다. 줬다. 그러면 이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이해됐죠? 줘야 되는데 여기 MPTS는 모든 게 투자자가 책임지는 거야. 그럼 발행자가 안 주면 투자자가 왜 너 안 줘? 이렇게 못 한다는 소리야. 여기 차입자가 안 주면, 차입자가 주면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지금 이해됩니까? 요게 지금 이 사람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내는 원리금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안 주면, 내가 은행에 안 갚으면 은행은 차입자가 안 갚았는데 발행자는 안 주는 거고, 발행자는 투자자한테 안 주는 거라고. 그게 MPTS야. 근데 MBB는, MBB란 놈은 모든 걸 발행자가 책임져. 발행자가. 그러니까 발행자가 책임지니까 내가 안 갚은다 하더라도 발행자는 은행에다, 아니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의미하셨죠? 그럼 요 MPTS는 차입자가 안 갚으면 요 발행자는 저기서 안 갚았으니까 나 못 갚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MBB는 모든 걸 여기서 안 갚은다 하더라도 요 발행자가 책임지기로 했다고. 그럼 MBB는 차입자가 안 갚은다 하더라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게. 자, 봐봐요. MBB는 주택처당 대출 차입자 나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 이 MBB를 발행했으면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갚아야 되거든. 원리금을. 그러면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뭐 한다? 지급해야 된다. 왜? 발행자가 다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의미하셨죠? 그 뜻이야 이게. 이제 5번 MPTB 나왔습니다. MPTB는 혼합형입니다. 혼합형. MPTB는 혼합형이고, 요 MPTB가 나오면 혼합형이니까 두 개씩 나눠 갖는 거야. 저당 집합물의 소유권, 저당 집합물의 소유권,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 위험, 채무 불이행의 위험. 이 두 개는 누가 가지고? 발행자. 이 두 개는 발행자. 발행자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원리금 수취권하고, 원리금 수취권, 조기상환 위험. 이건 누가 부담하고? 얘는 투자자가 부담하고. CMO도 똑같고, 똑같고. 작년에는 답이 이게 답이었어, 이게 답이었다고. 작년에는 일사고, MPTB의 채무 불이행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고, 조기상환 위험은 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작년은 틀리긴 했다고. 의미하셨습니까? CMO도 마찬가지고, CMO가 나오면 트렌치, 하나의 주택시장 채권을 가지고, 그리고 일정한 항목을 통해서 위험 수익 구조가 다르다. 위험 수익 구조가 다르다. 그러면 수익이 이자율이거든. 이자율. 그럼 이자율 구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만기가 단기면 이자율이 낮고 장기면 이자율이 높고. 그래서 트렌치별로, 계층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고, 장기가 됐을 때 이자율이 높고. CMO의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콜방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장기 투자는 가능하다. 콜방어가 나오면 글씨 4개짜리 MPTS하고 요 글씨 4개짜리죠? 요 글씨 4개짜리는 콜방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콜방어 안 된다. 근데 글씨 3개짜리가 나온다고. MBB는
채권형, 발행자, 된다, 된다. 초과담보 있고 콜방어 된다. 그 다음에 CMO. 요 글씨 3개짜리는 콜방어 된다, 안 된다? 된다. 콜방어 된다, 가능하다. 글씨 4개짜리, 콜방어 안 된다, 안 된다, 아. 글씨 3개짜리는 된다, 된다, 아. 근데 CMO는 특징이 있죠. 원칙은 안 되는데, 원칙은 콜방 안 되는데 장기 투자자는 가능하다. 장기 투자자 가능. 장기 투자자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MBS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금융노래전에 2꼭지 남은 거야. 2꼭지. 2꼭지에서 한 꼭지는 제가 X 하나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PF가 그냥 넘어갈 거라고 이제. 자, 부동산 투자회사. 뭐 부동산 투자회사야. 요거 제가 여러분이 외워야 되고.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 기업 구조증이 있다. 자기관리는 실체사 회사, 자기관리는 실체상 회사, 본점, 지점, 전문 인력이 다 있다. 상근 임직원이 있다. 위탁관리하고 기업 구조증은 명목상 회사, 본점은 있지만 지점은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이 상근을 둘 수가 없다. 3번, 4번이 자본금 물어본 거야. 자본금. 그럼 자기관리는 5억 70억이죠. 설립자본금 5억이고 체제자본금 70억이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그죠?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은 3억 50억. 3억은 설립자본금, 50억은 체제자본금. 5번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 후에 투자 운영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유예금 필요 없고 부동산 투자는 사채 발행할 수도 있고 차입도 할 수도 있다. 6번 공인중개사 또는 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에 몇 년? 5년. 그러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자산 5년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7번은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 3년. 그러면 될 수 있다. 8번 부동산 투자사는 현물 출자의 설립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 현물 출자로 설립은 안 된다. 근데 나중에 영업인가 받고 등록하고 체제 자본을 가졌다면 그러면 현물 출자를 통해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설립할 때만 안 된다. 설립할 때만. 그럼 여기 보자고요. 9번. 8번도 현물 출자. 9번도 현물 출자니까. 8번은 설립할 때는 안 되고 현물 출자로. 9번은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하고 체제 자본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이거 반대로 해석하면 갖춘 후에는 현물 출자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제 10번. 10번은 영업인가 받고 등록 후 2년 이내 발행주식 종수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공모에 제공해야 된다. 주식의 공모 2년에 몇 퍼센트? 30%. 11번 이제 순서가 좀 바꾼 거예요. 이게 제가 좀 잘못해서 요 11번이 10번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현물 출자의 대상이에요. 현물 출자 대상. 그럼 현물 출자는 부동산에 하나한다? 아니다? 아니고 권리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지상권, 임차권, 그다음에 신탁 수익권 요거 다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지상권, 임차권 하면 돼요. 지상권, 임차권. 그다음에 여기 길잖아요. 신탁이 정리가 쭉 나왔는데 그 필요 없고 신탁 수익권.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대토 보상권은 대신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 이게 대토 보상권이라고 합니다. 현물출자 대상. 이거 다 외우지 말고 그러면 이런 건데 현물출자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인데 권리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 12번은 주식의 분산. 한 사람이 다 갖지 마라. 한 사람이. 그럼 부동산 투자에서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까? 50입니까? 50. 13번, 14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1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사는 설립 등기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장에게 설립보고서 제출. 설립보고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사 설립 등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 신청.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초과배당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초과배당 할 수 있다. 자, 이 정도 하시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3번 지문만 여기에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3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기관이 부의 금융효과를 누릴 수 있어 채무 수익률이 제고된다. OX, X. PF에서 부의 금융효과를 누리는 사람은 금융기관입니까? 사업주입니까? 사업주. 부의 금융효과가 여기 4번이야.
사업주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나머지 그 여러분 보시라고요. 그래야만이 이거 갖고 있으면 이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여기 8번이 일정한 요청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 그러니까 회사를 명목상 회사로 만들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젝트 회사를 명목상 회사로 갖췄다. 그러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자, 이제 감정평가로 갑시다. 감정평가에서는 가장 처음하고 가장 마지막 있는 게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다. 가장 처음에 나온 게 뭐가 나오냐? 감정평가의 규칙.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부동산 가격 공시.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거예요. 1번 시장가치 나왔습니다. 그럼 통상적인 시장. 최고 가액이 아니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그럼 시장가치는 다 외우지 말고 통상적인 시장하고 최고 가액이 있는 거 없는 거 보면 돼. 시장가치에서 최고 가액이란 말 나오면 올까 X일까? X. 최고 가액이란 말은 없다.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준 시점은 두 가지죠. 2번의 기준 시점은 딱 한 번 나왔어요.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 감정평가의 결정이 기준이 되는 날짜. 이거 딱 한 번 나와요. 이건 잘 안 나와. 3번 기준 시점은 무슨 조사 완료일? 가격조사. 가격조사 완료일. 미리 정해진다면,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다면 그 날짜에 무조건 기준 시점을 하는 게 아니라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날짜를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 4번 감정평가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시장가치를 결정하는데 법의사,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은행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 5번 감정평가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기준 시점에 가치 형성률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네. 원칙은 현행 기준 평가인데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때 조건은 실현 가능해야 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적법해야 된다. 그 조건을 붙여서 평가를 하면 평가자는 검토해야 돼. 그 조건을 실현 가능한지 적법한지 합리성이 있는지. 근데 검토했더니 적법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다. 그럼 나는 못해요. 그죠? 수임을 거부하거나 의뢰를 거부하거나 이미 한다고 했으면 철회해야 된다. 다시 정리합니다.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의사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 의뢰하면 평가자는 그 조건을 검토해야 된다. 검토하는데 무엇을 검토하냐? 실현 가능한가? 적법한가? 합리성이 있는가? 검토했더니 실현 불가능. 적법하지 않는다. 적법성이 결여됐다. 실현 불가능하다. 비합리적이다. 그러면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한다는 소리야. 자, 6번은 둘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7번은 가치를 달리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8번 원가법, 제조원가에서 감가액을 뺀 것이다. 제조원가 마이너스 감가 수정. 거래사례비교법 사사시 지계문으로 정리하면 되고, 수익하는 법은 순수익이나 현금으로 한원하거나 할인해서 임대료 구하는 겁니까? 가액 구하는 겁니까? 가액. 적산법은 기기필. 기기필인데 요 필요 경비를 더한다는 거. 기기필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플러스 필요 경비 더한다. 뺀다고 하면 안 되고, 더한다가 기억이 안 나면 적산법은 적산은 싼다. 계속 더해간다. 적산이란 말이 계속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12번 인근지역 나왔습니다. 대상분에 속한 지역. 인근지역은 지역요인을 공유한다. 지역요인. 인근지역이란 대상분에 속한 지역으로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공유한다 그러면 틀리고 지역요인을 공유한다. 대상분에 속한 지역. 지역요인 공유. 13번 유사지역은 포인트는 대상분에 속하지 않는 지역. 14번 동일수고. 15번 감가수정은 제조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하는 거. 공제. 빼는 거. 공제. 16번 가치형성요인. 가치형성요인이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입니까? 시장가치입니까?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자, 이제 가치와 가격 비교합니다. 가치, 추상적, 주관적. 이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게 뭐예요? 가격. 가격은 구체적, 객관적. 가격은 가격값.
가격은 하나, 가치는 현재값, 가치는 여러 개.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럼 1번은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 2번 가치는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 거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번 지문이 가치란 주관적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3번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둔 것으로 그 장래게 되는 편익은 가치는 편익은 현재 가치 맞는데 편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 금전적인 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한다. 4번 수요와 공급의 변해서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뭐한다?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치 재원칙 나왔습니다. 그럼 가치 재원칙 나오면 그러면 예측원칙, 변동원칙, 적합원칙, 균형원칙, 기여원칙, 대체원칙 이런 것들이 중요성이 있다. 1번은 예측과 변동, 부동산 현재보다 장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하는 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저는 예측 원칙이 수익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영가 예수. 근데 변동 원칙도 수익하는 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나왔던 지문이니까. 변동 원칙이 나오면 기준 시점, 예측 원칙이 나오면 영가 예수, 영속성, 가치 정의, 수익하는 법의 근거. 자, 2번 균형의 원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그렇지?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내부 구성 요소. 내부 구성 요소는 균형이 안 맞으면 무슨 관가? 기능적 관가. 무슨 분석? 개별 분석.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기능적 관가 관련되니까 과잉 설비, 과수 설비, 설계 분량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화장실, 복도, 계단, 층고, 엘리베이터 나오면 무슨 원가?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자, 그러면 2번은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 이래서 나왔습니다. 균형의 원칙이 내부야. 적합의 원칙은 외부라고, 외부. 그래서 이 지문은 요 내자를 예자로 바꿔야 돼. 이거는 우리를 장난친 거예요. 출제자가.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으로. 그러면 이 말은 적합의 원칙이 내부 측면이라는 소리야. 내부 측면. 적합의 원칙은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 그래서 요 내부를 외부로 바꿔야 돼. 그럼 적합의 원칙 외부적 관계 원칙이다. 그러니까 요 내자를 외자로만 바꾸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야. 응? 그럼 결국은 2번 지문은 이거야. 균형의 원칙은 내부와 관련되고 적합의 원칙은 외부와 관련됩니다. 그 말이라고 이게. 의미 되셨습니까? 네. 그 틀렸고 3번 균형의 원칙이 나왔습니다. 균형을 이루지 못한 과잉 부분. 너무 많이 있다. 그럼 원가법을 적용할 때 무슨 관가? 기능적 관가. 원래 시험 지문은 경제적 관가였습니다. 원래 시험 지문은.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기능적 관가 나왔고. 4번 복도 나왔습니다. 복도. 천정 높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균형의 원칙. 5번 적합의 원칙은 주위 환경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부동산 입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인근 환경과 영향을 고려해서 적합의 원칙이 만들어졌다. 그 소리고. 6번은 후보 지역 분석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7번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 합입니까? 기여도 합입니까? 기여도 합이다. 기여도. 각각 기하여 전체 가격이 형성되는 원칙이다. 기여의 원칙. 8번 대체 원칙은 2개 이상의 물건이 있다. 그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끼리는,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물건끼리는 가격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게 대체 원칙. 오늘 엄청 많이 했던 거, A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B 부동산 가격도 올라간다. 그럼 두 자가 대체되면 가격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야.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연립주택 비싸니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상호 대체 관계에 있다. 가격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 그걸 대체 원칙이라고 한다. 대체 원칙은 대체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 쓸모가 동일할 때 우리는 가격을 싼 것을 선택한다.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해야 된다. 맞습니까? 여기다 이제 B자가 들어가면 틀린 말이야. 가장 비싼 것을 선택한다면 틀리다. 싼 것을. 이놈은 B자 때문에 못 살겠어. B자 들어갈 때도 들어가. 나갈 때는 나가야 되고. 미쳐버리겠어. 응? 9번 대체 원칙. 대체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대체 관계에 유사한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인 거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려면
거래 사례를 선택해야 되고 그 거래 사례는 대체 원칙이 성립해야 되고 그래서 대체 원칙이 나오면 거래 사례 비교법 근거가 된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합시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여러분이 보는 거고 지역 분석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미는 개는 뭡니까? 개별 분석, 미는요? 미시죠. 응? 체형, 구체적 가격. 작지만 균형이 있게 균형의 원칙, 기여의 기능적 강가, 균형 있게 간다는 없고 후행 분석 됐습니까? 지역 분석, 요거 이제 개별 분석이요. 지역 분석은 어디를 분석한다?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도권을 분석한다. 지역 분석은 지역 분석이 먼저, 개별 분석이 먼저, 지역 분석이 먼저. 요 후는 개별 분석이 나중에 한다. 그 뜻이잖아요. 최유효 이용은 개별 분석, 표준적 사용은 지역 분석. 자, 끝났어요. 6번만 보고 갈게요. 사례 자료를 동일 수도권 내 인근 지역에서 구했답니다. 그럼 인근 지역에 사례 선택했다. 뭐 하지 않는다?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은 필요치 않다. 됐습니까? 사례를 동일 수도권 내 인근 지역의 사례다. 그럼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주의할 거. 사례를 동일 수도권 내 인근 지역에서 구할 경우 지역 분석을 생략한다. 그럼 OX, X. 지역 분석은 생략하지 않는다. 지역 분석 생략할 수 없다. 됐습니까? 네. 내일은 쉬고 모레 또 오시는가요? 나 모레 올까? 응?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좀 수업을 안 들까? 뭐 공식 없으니 그렇죠. 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 있네. 응? 자,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이 나왔습니다. 3방식은 수익성에서 하고 수익 방식, 비용성에서 하고 원가 방식, 시장성에서 비교 방식이 취하고 있다. 요 가로 넣기 나오는 거죠. 원가 방식은 무슨 성? 비용성.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시장성의 원리, 비교 방식에 공시지가 기준법이 들어간다는 거.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이라는 거.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은 무슨 방식이다? 수익 방식이라는 거. 가로 넣기. 시상가액 조정. 시상가액은 최종 평가액입니까? 아니면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이다.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이다. 최종 평가액이 아니다. 그럼 1번 시상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서 도출된 각각의 가액으로 최종 평가액이다. OX, X. 여기까지 해야 돼. 시상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서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까지만 해야 돼. 그럼 최종 평가액이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시상가액은 최종 평가액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근데 최종 평가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럼 시상가격은 뭐가 시상가격인데? 감정평가 3방식에서 도출된 각각의 가액 여기까지만 나와야 돼. 여기까지만. 그럼 이렇게 해야지. 시상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서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뒤에 최종 평가액이다. 그러면 죽사발 된다는 거야. 의미하셨죠? 그래서 1번 틀린 말이에요. 시상가액은 최종 평가액이 아니다. 최종 평가액이라면 틀린 거죠. 시상가액은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할 때 단순 산술 평균, 가중 평균. 그럼 시상가액 조정은 뭔데? 시상가액 조정은 2번이 시상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상가액 상호 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 그러니까 원가법으로 구한 가액과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가액을 조정하겠다는 소리예요. 조정. 그걸 시상가액 조정. 그럼 이게 2번이 시상가액이 조정하는 건데 시상가액이 조정할 때 가중치를 두어 가중 평균해라. 단순 산술 평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는 시상가액의 조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4번 감정평가하는 규칙에서는 시상가액의 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 자, 원가법 갑니다. 그 원가법이 나오면 1번 원가법은 대상물건 제조원가에서 뭐하여? 감가수죠. 요 가로넣기. 자, 이제 2번은 제조원가야. 제조원가 나오면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신축 시점 틀렸죠. 기준 시점. 됐고, 그 다음에 대체 원가가 있고 복제 원가가 있다. 그럼 대체 원가를 이용하여 제조원가 산정한 경우 물리적 감가는 필요하지만 기능적 감가는 필요도 없다.
딱 이거. 대치원가로 제조로 산정했습니다. 대치원가로. 그러면 감가 수정할 때 뭐 하지 않는다? 기능적 감가지 않는다. 대체원가로 3번 봐요. 대체원가로 제조원가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 감가는 해야 되지만 기능적 감가는 필요치 않다. 대치원가로 제조원가 산정하면 기능적 감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4번은 이제 감가 요인이야. 4번. 그럼 경제적 감가 요인은 태퇴, 인근지역의 쇠퇴, 시장성의 감퇴, 설자, 설계 불량, 설비 부족. 이거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 주위 환경과 부적합. 경제적 감가. 그러면 건물하고 부지가 부적합했다. 건물과 부지가 부적합이다. 무슨 감가? 그렇지, 기능적 감가. 건물하고 부지는 같은 식구. 설자 나오면 기능적 감가. 설, 과잉설비, 과소설비, 설계 불량, 설비 부족. 이것은 설자 나왔으니까 기능적 감가. 이제 감가 요인이 나오고 나니까 감가 수정 방법이 나오는 거야. 정액법은 매년의 감가액이 항상 일정. 정률법은 감가율이 일정. 감가율이. 감가액은 점점 감소. 5번 정률법에서 매년의 감가액은 첫 해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 맞죠? 이제 여기 없지만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게 정률법은 감가율이 항상 일정이야. 항상 일정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고? 정률법은 감가율이 항상 일정하지만 감가액은 점점 증가 감소. 근데 이제 이렇게 되지. 정률법에 한 감가는 감가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감가액도 감소한다. OX, X 축사발 되는 거지. 감가율은 항상 일정이지. 그래서 정률이야. 정률. 저도 배가 정률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사람. 이 배를 집어넣어야 되겠어, 이렇게. 배 집어넣으면 힘들어 죽겠으냐. 배 집어넣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한기금법 나왔어. 상한기금법 나오면 뭐가 생각나요? 이자. 상한기금법 이자. 상한기금법이 나오면 이자 상당액만 찾으면 된다고. 상한기금법. 모르는 것처럼 하면 안 돼. 자, 6번 관찰감가법은 간정평가사가 직접 관찰을 통해서 감가한다.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원래 시험은 객관적으로 낸 거야. 그래서 틀린 지문이 없고 주관적으로 바꿔놓은 거라고. 7번. 자, 7번 세 글자 말하세요. 7번 세 글자. 7번 보고 세 글자, 글씨 세 개 말해보라고. 그렇지. 따봉. 경제관. 7번. 아니, 지금 빨리 협조를 해줘야지. 빨리 끝나지. 아니,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나랑 또 헤어지기 싫어서 그러면 어떡해. 헤어지기 싫어서 새벽에 아니면 3시까지 공부하려면 어떡해. 다음에 또 볼 거야. 헤어짐과 만나면 맞닿아 있는 거라고, 이렇게. 사람이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날 때 안 좋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안 좋게 만나려면 여러분이 막 인상을 쓰고 있어. 그럼 다 좀 안 좋게 만난다고. 지하철에서. 요거는 7번은 이거잖아.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하고 회계목적의 감가상각을 두 개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래서 경제관 그랬잖아. 경제관. 이렇게. 이게 감정평가야. 그럼 경은 뭘까? 경을 칠 거야. 그게 아니고 이 경은 경제적 감가 고려한다.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윤수. 그러니까 무조건 경제적이란 말 나오면 이거는 감정평가야. 회계학이 아니라고. 왜?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경제적이란 말 나오면 전부 다 감정평가. 요 제는 뭐야? 제조론가. 고객가 아니라 제조론가. 관은 그렇지. 관찰감가를 인정하는 거 안 하는 거야. 관찰감가법.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 감가와 경제적 뉴스를 바탕으로 하고 제조론가를 바탕으로 하고 관찰감가를 인정하고. 그럼 이제 지문 만들어 볼게요.
회계 목적, 회계사들이 하는 감가상각.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한다. OX, X. 그럼 끝난다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를 인정한다. X.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경제적 감가를 고려한다. X.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경제적 내용수를 바탕한다. X. 법적 내용수를 한다고. 법적 내용수.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평가를 배웠으니까 요거 경제감만, 요것만 감정평가를 보내면 돼. 그럼 잡아봐요. 7번.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관찰감 인정한다잖아요. 인정한다잖아. 인정한다잖아. 그럼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이렇게. 경제관. 선생 엄청나게 중요합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 10여 년 전에는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요즘은 중요성이 좀 떨어지더라고. 자,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갑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는 사정보정 나와야지. 사정보정. 사정보정은 시점수정 가치형성이죠. 사사시 지계면이니까. 근데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이면 사정보정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2번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장성에 올리한 것으로 실증적이고 설득력 있고 설득력이 풍부하다.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 장점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 이론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19회 이후로 한 번은 나온 적이 없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19회 때 마지막 나왔고 20회 때부터 해서 작년까지 1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13년 동안 뭐 맞느냐? 거래사례 비교법의 개념.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 부동산과 가치 형성률이 같거나 유사한 거래사례의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끔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률 비교를 통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하나도 안 틀렸어. 그거. 그게 감정평가 규칙에 나온 거야. 여러분은 몰라 틀렸나 안 틀렸나? 여러분이 모르는데 뭐. 그 틀렸나 안 틀렸나? 어젯밤에 애운이라고 혼났어. 뭐 애운이라고? 그것만 냈다고. 그것만. 20회 때부터 그것만 내고 그 다음에 계산문제 내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중요성이 있는 거 아니고. 자, 여기 이제 시점수나 시점수정. 시점수정이 나오면 무슨 시점 생각나요? 기준 시점.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자리의 거래 시점 가격을 현재 시점이 아니라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기준 시점. 여기에 19회 때 이게 답이었어. 19회 때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하는 설명을 틀린 거 그랬다고. 그죠? 여기 답이었어요.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자리의 거래 시점의 가격을 현재 시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틀렸어요. 현재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 감정평가에서 현재 시점이 어쩌고저쩌고 무조건 틀린 집안이야. 현재 시점 이런 거 안 나와. 기준 시점이 나오지. 4번은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사정보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뭐가 들어간다? 시점 수정이 들어간다. 시점 수정이.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은 이제 이걸 잘 내죠. 역시 수익환원법. 최근에 수익환원법 관련해서 이론 문제는 31회 때 나왔어요. 한원율 냈다고 한원율. 그리고는 계속 계산 문제 아니면 이것만 낸다고. 이것만. 이거 수익환원법의 개념이죠. 장래에 산출할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한원. 순수익은 한원한다고 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 한다. 할인. 오늘 투자 이론에서 현금을 할인한다 했죠. 그거다고 이거다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수익환원법하고 투자 이론의 이론하고 똑같은 말이야. 순현가 구하는 게 그게 부동산 가치 구하는 거야. 할인하잖아. 할인. 여기 할인이 할인. 이거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 해야 되고 순수익은 한원한다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수익환원법, 제가 수익환원법 공식 그랬잖아. 그럼 수익환원법 공식 그러면 부동산 가치는 순수익을 뭘로 나누는 것이다? 한원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한원한다고 그래. 한원. 그럼 얘는 제가 수익환원법 공식 그러면 이것만 알려드렸잖아요. 이것만 알려드렸는데 수익환원법은 순수익을 한원한 거. 그게 지금 이거야. 그럼 여기 미래 현금을 할인한 거, 그것은 우리하고 안 배웠다고. 이건 안 나오니까. 예전에 아주 어렵게 계산 문제 낸 적이 있고 그런 거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 수익환원법이 간단한 것 같지만 저 수익환원법은 요 말만 가지고 평가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요 말만 가지고 4시간 공부해. 요 말만 가지고 엄청나게 깊은 내용이 있다고. 그거 우리 안 낸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환원법 중에서도 가장 아래 수준의 수익환원법. 거기 요거라고. 예. 자, 그다음에 2번 수익환원법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가로넣기가 두 번 나온 거야. 이렇게 한 번 나오고 이렇게 한 번 나오고. 가로넣기 두 번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두 번 나왔죠. 예? 그다음에 이제 19회 때 나왔던 게, 그럼 이게 수익환원법이니까 수익환원법을 공부하려면 19회 때가 아니라 여기 31회 때 나온 거고, 그다음에 수익환원법을 공부하려면 순수익하고 한원율만 공부하면 된다고.
순수익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음. 그럼 순수익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순수익은 무엇을 하나 기억한다? 순수익은? 네가 해라 이씨. 네? 순수익은? 순수익에 대해서 물어보면 딱 하나만 물어봐요. 순수익은 뭘 물어볼까? 순수익은 장래 산출할 기대되는 순수익. 장래 순수익이라는 거. 미래라는 거. 미래. 요 수익환원법에 적용되는 순수익은 이런 거잖아요. 봐요.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겠다. 그럼 이 부동산의 순수익을 구하고 환원율을 구해서 나누면 된다는 거야. 그때 순수익은 이 부동산이 작년에 산출한 순수익 아니고 지금 순수익 아니고 미래의 순수익.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은 대상 부동산이 앞으로 발생한 미래의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한다. 그 소리야. 그래서 전부 다 예측해야 돼. 미래니까 예측. 그래서 수익환원법에서는 예측, 원칙 이렇게 나온다고. 예측, 원칙. 그럼 왜 예측해야 되니까? 변동하니까. 그래서 변동 원칙과 예측 원칙이 수익환원법의 근거. 아까 봤잖아요. 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순수익은 미래의 순수익이다. 미래, 장래 순수익이다. 이것만 하시면 돼. 근데 이걸 예전에 한 10년도 넘었죠. 10년도 넘었는데 뭐라고 출제했냐면 이렇게요. 수익환원법에서 적용되는 순수익은 과거의 순수익이다. OX, X. 현재 순수익이다. X. 미래의 순수익이란 소리야. 자, 그러니까 순수익이 나오면 미래가 기억하고 또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자, 이 말이 옳은 말인가 천천히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대상 부동산이 지난 1년간 산출한 순수익에 환원율을 적용하여 수익가액을 산정했다. OX, X. 지난 1년간 순수익 하면 안 돼. 그것은 미래 순수익이 아니라 과거의 순수익이니까. 그럼 수익환원법은 대상 부동산이 미래에 산출할 수 있는 순수익을 환원율을 적용해서 수익가액 구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미래 장래가 나와야지 이걸 과거라든지 또는 지난 1년간 순수익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라고. 이렇게. 미래 순수익. 그러니까 과거는 묻지 않는 거잖아. 과거는 묻으면 안 돼. 과거는 어디까지 말해야 되냐? 아니 말하지 말어. 과거를 어디까지 말해야 돼? 아니 말하지 마. 그러지 마. 말하지 마.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과거는 묻지 않는 거라고. 예? 선생님, 네 과거는 나는 과거 없어. 나는 언제나 현재를 살고 있는 거야. 나의 과거는 죽었지. 나의 과거 이렇게. 자, 그거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 부르라 하니까 제가. 나는 저 학교점을 한번 싫어지고 있어요. 학교점 모임 싫어. 선생님 왜 싫어? 그냥 싫어. 자, 자본환원율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본환원율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자본환원율이라고 했잖아? 바꾸면? 그럼 환원율은? 오늘 환원율을 어디서 한번 공부했습니까? 환원율? 여기서 공부했어요? 여기서 공부했겠지. 무엇 할 때 나왔냐 이 말이지. 무엇 할 때 환원율. 투자론 공부할 때 나왔잖아. 순소득 승수의 역수. 10분 쉬었다가 1시간 더. 예? 환원율은 자리 바꿀 수 있다잖아요. 순수익을 부동산 가격으로, 가치로. 이 부동산이 자산이야, 자산. 31회 때 이걸 내는데 틀린 거 그래. 자본 환원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래서 뭐라 하냐면 환원율은 순수익의 부동산 가격을 곱한다고 냈다고. 이게 곱한 거야? 나눈 거지. 그래서 그게 답이었다고. 그러면 환원율은 순수익을 부동산 가격 나눈 값이다. 그렇게 하지. 곱한 값이 아니라. 초등학교 이후에 곱하고 나누기 힘들었는데 또 어른 돼서도 곱하기 나누기가 이렇게 우리 발목을 잡네. 3번 자본 환원율은 부동산 자산이 창출하는 순영업 소득을 해당 자산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원래는 여기 곱한 값이라 해서 틀린 말 만들었는데 제가 옳은 말로 고쳐놓은 거라고. 나눈 값이다. 선생님 곱했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틀린 거지 뭐.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 여러분들 저게 어렵잖아요. 환원율이 요구순율이야. 요구순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이자율, 할인율, 요구순위, 환원율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순위 높아졌죠. 환원율도 높아지는 거라고.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면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 요구순위 기회비용 맞잖아요. 요구순위 기회비용 있잖아. 자본시장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요 시장금리가 뭘까? 무위험률.
그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도 높아졌잖아요. 그만 똑같은 말이야. 요 한원율을 뭘로 본다? 요구 수익률로 본다. 그럼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시장 금리가 이게 무위험률 개념이라고. 그럼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 한원율도 뭔다? 올라간다. 자, 5번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자산의 가치는 하락한다. 환원율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맞습니까? 네? 자, 6번 환원율 산정 방법 중에서 시장 추출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말고 안 해도 돼요.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 눈만 깜박깜박하니까 안 해도 돼. 이것만 투자 결합법 나왔어요. 그럼 투자 결합법이 나오면 무슨 말?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그것만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여기 보면 뭐 소득 창출 능력 나왔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투자 결합법 나오면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언제 나왔냐면 16회 때 나오고 안 나와. 그럼 10 몇 년 됐으니까 중요성이 없는 거죠. 임대료 산정 방법 갑시다. 임대사례 비교법은 비준임료고, 적산법은 기기필이고, 기기필, 적산법, 기초가액, 기대율, 필요적용비, 더한다 뺀다, 더한다, 기필, 예, 더하는 거. 자, 수익임료, 순수익이다 필요적용비, 순필은 무슨 법? 수익 분석법. 임료 구하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물건별 평가 나왔습니다. 물건별 평가는 여러분이 보는 걸 하고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물건별 평가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평가하는 거, 동, 집, 과, 자, 산, 입, 상, 실. 동, 집, 과, 자, 여기까지만 했어. 산입, 상실 안 했다고. 똥집, 과자, 산입, 상실. 이건 뭡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똥집, 과자, 산입, 상실. 다른 학원의 그 수험생 젊은 분이 음식점을 했다 하더라고요. 음식점. 그래서 음식을 주로 이제 전국으로 뭐 이렇게 드시고 다니는데 그 음식점을 하다가 지금 잠시 멈추어서 중개사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 교수님, 닭똥집 생으로 드셔보셨어요? 그러더라고. 아, 진짜 농담 아니라 닭똥집 생으로 드셔보셨어요? 따봉! 얼마나 맛있는데. 진짜로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먹으러 간다 하더라고. 맛있어요. 닭똥집 생으로 하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닭발 있죠, 닭발. 요 닭발을 딱 생으로 터져 놓으면 그거 진짜 맛있어요. 고소해. 여러분들 이상하죠? 엄청 맛있어요. 닭가슴살 생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녹아. 실제로. 생으로 날것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기회 되면 먹어보시라고.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이제 흘러갔는데 제가 하나만 볼게요. 요거 인구의 해자된다 말이죠. 인구의 해자된다. 이런 말 안 써요? 이 말 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이름 입에 오르내린다는 소리야. 여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인구의 해자된다 한다고. 여기서 이 말 잘 써요. 책에 인구의 해자된다. 여러 사람 이름에 입에 오르내린다는 소리야. 그죠? 그럼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에 결혼 가장 잘한다. 그러면 홍진수. 이게 인구 해자된다는 소리야. 요 인구가 사람 입이고 요 해자가 무슨 말이냐면 요 해가 무슨 해 같아요? 생선회 할 때 해야 회. 날것 할 때 해라고. 요 자자가 구운 고기 자자야. 이거 고사성을 하고. 그러면 요 해자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사람들이 구운 고기하고 회를 가장 많이 먹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사람 입에 반찬 중에서 구운 고기를 구운 생선, 그 다음에 날것, 회로 가장 많이 먹는다. 그게 인구 해자된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인구 해자된다가. 그럼 갑자기 공부하다가 이게 뭐 나와? 닭가슴살이 맛있다 이거야. 회. 아, 진짜라니까? 엄청 맛있어. 여기서 지금 먹어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따봉이지. 자, 이제 그만 되고. 그래서 똥집, 과자, 산입, 상실. 그 뭐야?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자, 그럼 이제 정리됐고. 자, 원가법으로 하는 것들. 건물 원가법이잖아요. 건물. 자동차는 빼고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소경목림, 원가법. 수익환원법, 권리, 강업재단, 기업가치,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될 때 공장재단을 평가하는 것. 이건 수익환원법. 예. 그건 이제 보시라는 소리예요.
임대료의 주된 평가 방법 10번. 임대료의 주된 평가 방법 뭡니까? 임대차례 비교법이라는 거. 자, 부동산 가격 공식 합시다. 토지 가격 공식. 1번 토지를 평가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공시지가가 무슨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평가한다. 근데 공시가는 표준지 공시가다.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아니고. 2번 개별 공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가격 비준표 관련된다. 토지가격 비준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하고 무엇할 때 써먹는다? 개별 공시가 산정할 때. 그럼 이걸 바꿔볼게요. 주택가격 비준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하고 주택가격 비준표를 가지고 표준주택가격 공시합니까? 개별주택가격 공시합니까? 개별주택가격 공시하고. 3번 표준지 공시가와 표준주택 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전부 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거야. 4번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장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공시권자에게, 표준지 공시가는 국토교통부장 이의신청. 근데 날짜가 틀린 게 아니라 30일 맞는데 공시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공시일로부터. 공시가 돼야만이 이의신청할 수 있을 거니까. 5번 표준지 공시가는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범위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요건 외우는 게 아니라고. 요거는 표준지 공시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야. 요걸 외우지 말고 개별 공시가 하는 일을 외워야 돼. 개별 공시가는 세부사. 여기 세부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야. 그럼 여기 봐봐요. 표준지 공시가는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 그 업무를 글을 과세로 바꿔봐. 과세 업무. 그럼 뭘까 있을까? X. 과세 세금은 표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자, 됐어요. 여러분 잘하시네요. 끝나가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막 대답 막 해버리고. 빨리 가니까. 6번 시장구수 구청장은 여기에 분할합병 나왔습니다. 분할합병 나오면 대통령령. 그 분할합병 대통령령인데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공시권자 보는 거야. 개별 공시가는 시장구수 구청장. 옳은 지문. 자, 이제 잘 듣고 대사 봤어요. 잘 듣고. 미국 연수 티켓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왜? 미국 어학연수 티켓이 걸려 있다고. 이거 맞추면. 그렇지? 자, 이렇게 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장은 공시 기준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이 신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 OX. 5죠, 5. 다 맞췄습니다. 틀린 사람 고른 거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맞죠? 그러니까 분할합병들이 나오면 대통령령이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공시권자 보는 거야. 공시권자. 뒤에. 여기에 날짜가 나오면, 요 공시 기준 위에 날짜가 나오면 대통령령입니까? 7월 1일입니까? 7월 1일. 근데 주택은 6월 1일이야. 토지보다 주택이 한 달 빨라. 모든 게 한 달 빠르다고. 표준지 공시가는 2월 말까지 공시. 표준주택 가격은 1월 말까지 공시라고. 그러니까 요거 날짜가 나오면 분할합병 등의 날짜가 나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나오면 대통령령하면 안 되고 7월 1일. 주택은 언제? 6월 1일. 자, 그러면 자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도 있다. OX? 분할합병 등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하면. 다른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그렇게 냈더라고. 그렇게 7월 1일을 기준하여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답이야. 그럼 정답률 8.2%. 그렇게 내버리니까. 이건 뭐냐? 대통령령이 안 나오고. 그렇지. 그러니까 7월 1일 기준에선 개별 공시가 결정 공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의미하셨죠? 엄청 어렵게 낸 거지. 자, 마무리. 분할합병 등이 나오면 대통령령 찾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럼 대통령이 맞았다. 그래서 무조건 옳은 말이 아니라 얘는 앞뒤로 공시권자가 제대로 돼 있는가 보고 분할합병 등이 나왔는데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생했다. 그러면 7월 1일이 공시 기준이 된다는 거 의미하셨죠? 예. 자, 요 7번은 개별 공시가 활용 범위 세부사. 개별 공시가 세금 요거 세잖아요. 그러면 사용료, 부담금,
요게 개별 공시가 하는 일이라고. 요거 세부사가 개별 공시가 하는 일이다. 그러면 개별 공시가는 세금 산정, 부담금 산정, 사용 산정인데, 그러면 이거 아닌 거, 세금 안 내는 땅, 부담금 안 내는 땅은 굳이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이거야.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 전용 부담금, 부가 대상이 아닌 토지, 개발 부담금 부가 대상이 아닌 토지, 이런 토지는 굳이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에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거의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주택가격 공시로 갑니다. 그럼 주택가격 공시에서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표준주택은 공동주택에서 선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표준주택은 어디서만 나온다? 단독주택에서만 나온다. 그러니까 주택가격 공시, 주택가격 공식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나누지 않고 단독주택은 다시 표준주택하고 뭘로 나눈다? 개별주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그럼 뭘까 X일까? X. 그게 1번이야.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선정하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틀린 말이지. 2번 표준주택 가격 공시사항은, 표준주택 가격 공시사항은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3번이 더 중요해. 표준주택 가격 공시할 때 무엇을 공시하는가? 가격 공시해야 되잖아요. 주택의 용도 공시하고 지번, 사용 승인을 다 공시해야 돼. 요거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연수하고 건축 허가일은 표준주택 가격 공시할 때 공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거지. 내용연수하고 건축 허가일은 표준주택 가격 공시할 때 공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번은 아까 토지하고 똑같아. 4번은 토지 등 주택이든 분할 합병 등이 나오면 대통령령. 됐습니까? 이렇게. 자, 5번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하고 국가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활용될 수 있다. 자, 이거 볼래요? 이거 보면 이 자리에다가 표준주택을 집어넣어 준다고. 표준주택. 그 표준주택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금 나오면 올까 있을까? X가 되는 거예요. X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그때는 뒤에 세금이 나오면 틀린 말이 된다고. 의미 아시겠습니까? 네. 자, 6번 표준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한다. 틀렸습니다.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하는 것은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표준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한 게 아닙니다. 그럼 토지시장의 가격정보 제공한 것은 뭡니까? 표준지 공시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 토지시장의 가격정보 제공한 것은 표준지 공시가야. 자, 다시. 여러분 모르고 있어. 여러분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해야 돼. 봐. 자, 여기 볼까요? 굳이 이걸 또 만들어야 되네. 네?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자, 비주거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세 개를 비교할 건데요. 자, 가격정보 제공. 가격정보 제공. 자, 집중. 이 토지시장의 가격정보 제공한 것은 표준지 공시가다, 개별 공시가다? 표준지 공시가. 그럼 봐요. 개별 공시가는 토지시장의 가격정보 제공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토지시장의 가격정보 제공한 것은 표준지 공시가. 그럼 이 주택시장. 이렇게 나오면 좋아, 우리한테는. 법이 이 표준이 가격정보 제공한다면 좋다고. 그러면 봐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한 것은 표준주택 가격이다. 그러면 좋겠죠. 그게 아니란 소리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한 것은 표준주택 가격이 아니라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이야. 이러니까 짜증난다고. 지금 모르는 사람 있어, 모르는 사람이. 봐봐. 여기 이런 것들이
가격 정보 제공,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하다고 정보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 토지시장의 가격 정보 정하는 것은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표준지 공시가. 그 봐봐요. 개별 공시가는 토지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한다. 그럼 OX? X. 자, 이제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하는 거. 그럼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하는 것은 표준주택 가격이 우리한테 편하잖아. 그 이게 표준주택 가격이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한다. 그럼 제가 수업에 이렇게 하겠지. 표준이 들어가면 가격 정보 제공입니다. 이렇게 하겠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토지만 이 표준이 가격 정보 제공한 거라고. 그럼 주택은 표준이 가격 정보 제공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럼 표준주택 가격이 가격 정보 제공한 게 아니라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이 가격 정보 제공한다는 소리야. 자, 이번은 세금. 과세. 세금. 그럼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중에서 세금은 뭐예요? 개별. 표준은 세금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표준주택 가지고 세금 부과하는 게 아니죠.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지고.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지문 만들어 볼게요. 요거 지문 만들어 볼게요.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하고 국가지자체 등이 과세 업무와 관련하여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됐죠? 엄청 잘 나와. 그걸. 그러면 표준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하고 땡. 됐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요거 다 외우지 말고 봐. 표준은 세금하고 관련이 없다. 그럼 하나 됐죠? 하나. 요거 됐잖아요. 요거. 그럼 세금하고 관련된 것은 표준 안 들어가는 거. 그렇잖아요? 요 개별. 표준 안 들어갔으니까 개별. 공동. 표준 아니죠. 개별 공동. 표준 아니죠.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그럼 표준 뒤에 세금 틀렸다. 그거 하나 알고. 그 다음에 가격 정보 제공은 토지만 표준이 가격 정보 제공. 나머지는 다 뭐요? 표준 아닌 거. 그럼 끝난다고. 이해되셨죠? 이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럼 봐봐요. 여기 가격 정보,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는 표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여기 표준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그러면 틀린 말이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정해서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그 다음에 과세는 표준이 아니잖아.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5번 지문이 이거라고. 요거.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은 가격 정보 제공, 과세 이렇게. 됐지요? 응? 자, 6번 표준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 틀렸잖아요. 토지만 표준이 가격 정보 제공.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이 가격 정보 제공. 됐습니까? 이렇게. 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는 아직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비주거용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이 있고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이 있습니다. 나오면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 할 때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라고 저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어떤 게 옳은 말인가 한번 봐봐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개별 공시가 산정했다. 표준지 공시가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 산정했다. 이게 옳은 말인지 아니면 개별 공시가 가지고 표준지 공시가 산정했다. 어떤 게 옳은 말이에요? 1번이, 아니, 위에가 옳은 말이에요. 이거 1번이 옳은 말이에요. 이건 틀린 말이라고. 그러니까 표준 가지고 개별 구하는 거예요. 표준 가지고. 그러면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맞죠? 표준지 공시가는 개별 공시가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이렇게 간다고. 패턴이. 의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표준 가지고 개별 구한다. 그럼 이거 옳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바꿔봐. 개별 표준 바꿔봐. 올까 X일까? X. 표준 가지고 개별 구하는 거야. 토지든 주택이든 비주거용이든.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지문이야. 봐요. 토지로 갈게요. 토지로 가면 표준지 공시가는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 공시가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뭐죠?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비주거용 표준 분산 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 관련하여 개별 분산 가격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아주 전형적인 지문 똑같은 적용되는 거. 요 두 개 자리가 바뀌면 틀린 말이야. 개별 분산 가격, 표준 분산 가격 자리 바꾸면 틀린 말이 된다고 이렇게. 의미하셨죠? 그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에다 세금 부과해야 돼. 비주거용 부동산 세금 부과. 세금 부과할 때 표준입니까? 개별입니까? 개별. 그러니까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하고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이 세금이야. 세금, 과세. 그다음에 토지만 가격 정보가 표준이라겠죠. 그러면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가격 정보 제공해야 되겠다. 그 표준입니까? 개별하고 집합입니까? 개별하고 집합. 그러니까 가격 정보 제공은 토지만 표준이야. 그러면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가격 정보 제공한 것은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입니까? 개별하고 공동입니까? 개별하고 공동을 외우지 말고 토지만 표준이 가격 정보 제공. 그럼 비주거용 부동산은 표준이 아닌 거지. 이거 표준이 아니니까 가격 정보 제공하고 과세. 그럼 이 자리를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가격 정보 제공하고 과세. 그럼 뭘까 있을까? X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려면 표준이 나오면 틀리고 무조건 표준이 아닌 거 나와야 되고 토지시장으로 가면 표준지 공시가는 토지시장이 가격 정보 제공한다. 그것만 옳은 말이야.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준비한 거 다 끝났고요. 지대이론 몇 가지만 제가 10분만 더 여러분의 제가 10분만 더 할게요. 자, 니카도 나왔습니다. 니카도 나오면 비옥도 나와야 되고, 니카도 나오면 니차 불났냐 잉이 나와야 되고, 2번 차액지대서에 따르면 한계진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2번하고 3번 전부 다 한계진 지대가 없다는 거고, 4번 니카도의 차액지대서는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초도. 그 다음에 생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지대도 올라간다. 가지. 4번이 니차 불났냐 잉, 그 다음에 가지.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보고요. T는 값이다. T는 나오면 고립국 이론, 농업입지론, 동심원 이론,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발생한다.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증가한다. 지대는 뭐한다? 낮아진다. 예. 알론소 나왔습니다. 알론소는 T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에다가 적용시켰다. 알론소의 입찰지대가 나오면 최고, 가장 높은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 그럼 2번 볼래요? 2번은 토지 이용자에게 지불할 최대 지불액, 최대. 이걸 최소라고 2번 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입찰지대 곡선은 기울기는 뭐요? 한토 기억난가요? 한토.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운송비, 토지 사용량, 토지 이용량, 한토. 마샬의 준지대는 마샬이 일시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기계기구의 사용료를 준지대라고 했고, 준지대는 단계에서만 발생하고 용구의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럼 뭘까 있을까? X가 되고, 준지대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료를 말한다. 3번 고정 생산요소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다면 준지대의 크기는 수요가 결정합니까? 공급이 결정한다? 수요. 4번 경제지대란 생산요소가 받는 보수에서 전용 수입을 차감한 것이다. 경제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비탄력적이니까 비탄력적. 전용 수입이란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서 계속 고용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자, 동심원 이론 버즈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다 오른말 됐을 테니까 제가 4가지 말해볼게요. 동심원 이론, 최초의 도시공간 구조.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친익 경쟁 전이, 그 다음에 순서, 중전마마 저가 고통스럽습니다. 예각으로 갈수록 증가 감소. 동심원 이론에 하면 외곽으로 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밀도, 질병 다 감소. 그럼 끝난 거예요. 그 4가지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은 교통의 발달과 소득의 변화다. 그게 5번 지문이네요. 자, 이제 해리스 울만 보시고요. 네일리의 소멸 법칙. 네일리의 소멸 법칙은 딱 2가지 이론적으로 보면
네일리의 소멸 법칙은 어떤 도시의 어떤 도시의 상거리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가깝게, 큰 도시 가깝게, 작은 도시. 근데 정확하게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든 사람 누구? 컨버스. 흡부의 확률 모형, 그 수면이 특정 점포의 쇼핑갈 확률을 결정한다. 흡부의 확률 모형 계산하려면 공간 마찰 기술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한다. 먼저 결정해야 된다. 흡부의 확률 모형을 이용하면 상권의 규모, 어떤 상점의 할인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3번 질문. 공간 마찰 기술은 교통이 좋아지면 공간 마찰 기술은 작아지고 취급되는 상품에 따라서 공간 마찰이 달라지는데 전문품이 일상용품보다 공간 마찰 기술이 더 작다. 크리스탈러 중심지론 나왔습니다. 자, 중심지론. 크리스탈러 중심지론 4번 볼래요? 재화의 도달범위란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입니다. 1이 되는 지점입니다.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거리가 넓어야 됩니까? 최소 요구치가 넓어야 됩니까? 재화의 도달거리가. 자, 그게 포인트. 기타 상업입지론 나왔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건데, 여기 시험에 다 출제한 적이 있어요. 자, 3번 넬슨. 넥슨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으려면 어디에 입지해야 되는가? 이게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고, 요 2번 지문이 예단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2번 지문. 자, 2번 지문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구매 빈도가 낮다. 이 구매 빈도가 낮다는 말은 어쩌다 한 번씩 산다는 소리야. 어쩌다 한 번씩. 그러면 전문품하고 일상용품은 구매 빈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지. 이게 구매 빈도가 낮다고. 그러면 이 일상용품하고 전문품 중에서 상권이 어디가 커요? 일상용품은 동네 슈퍼야, 동네 슈퍼. 이 일상용품이 구매 빈도가 높아요. 높다. 상권의 규모는 클까 작을까? 작아요. 상권이 작다지. 전문품은 구매 빈도가 낮단 말이에요. 자주 안 산다고. 이런 것들은 상권의 규모가 커요. 예? 여기 이제 예전에 한 2번 나오고 요즘 좀 뜸합니다. 자, 이제 1번도 예전에 한 3번 나왔는데 요즘 좀 뜸하죠. 1번은 이겁니다. 집약도가 높다. 여러분, 집약도가 높다 말은 토지 대신에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한다는 소리죠. 그럼 자본을 많이 사용한다는 소리죠. 그럼 집약도가 높으면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고 해요. 대체성이 높다. 그 다음에 결합 비율이 높다 한다고. 결합 비율이 높다. 자, 봐봐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요. 1번 토지 한 단위 플러스 자본 10개. 2번 토지 한 단위 자본 20개. 그럼 어디가 집약도가 높아요? 2번이 높아요. 2번이 집약도가 높다고. 여기에 집약도가 높은 거야. 그럼 집약도가 높으면 2번은 어떻게 되냐면 토지 하나에 자본이 20개가 결합됐다는 소리야. 결합 비율이 높은 거야. 2번은 토지 하나하고 자본 20개를 바꾼다는 소리야. 대체성이 높다는 거라고. 요거에 3번 나왔는데 집약도가 높으면 대체성이 낮다 이렇게 냈다고. OX, X. 집약도, 대체성, 결합 비율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집약도가 높습니다. 건물이 고층화됐다. 집약도가 높은 겁니다.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과 결합 비율이 높다. 이렇게. 세 가지가 똑같은 말. 공업입지 이제 마지막 나왔습니다. 공업입지 배버 나왔습니다.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수송비, 노동비, 직접이익을 고려하여 비용 최소점이 최적의 공장 입지다. 2번 배버는 수송비 최소점, 인건비, 노동비 최소점, 직접이익은 최대점, 최소점, 최대점. 자, 레시는 공장은 수요가 가장 많은 곳,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된다. 맞습니까? 이렇게. 자, 빠른 속도로 해봤지만 여러분들 이 자료를 그냥 던지면 안 되고 한 번만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한 번만. 제가 이걸 2번이나 했어. 2번이나. 그 밑에 2번이나 했으니까. 네, 자, 고생하셨고 좀 늦어서 미안하고요. 모두 합격해서 12월 4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모두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마무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